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통계청이라는 곳에서 2025년에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다고 몇 년 전서부터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2025년이 아니라 2024년부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43.9%로 예상됩니다. 만약 사람들의 수명이 더 늘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65세 이상 인구가 될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2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걱정되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선 지하철 요금은 언제부터 받아야 될까요? 아니면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정년은 언제부터 연장되어야 할까요? 이 수많은 논란들을 우리는 앞에 두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라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이 있죠. 첫 번째는 나이가 늙었다, 힘이 없다, 사회적으로는 은퇴해야 된다, 누군가는 보살펴야 한다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생각들이 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자께서는 글로벌 전체가 고령화 때문에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고령화라고 하는 이 부분은 그렇게 대단히 큰 문제가 아니었고 오히려 천천히 진행되었던 문제이긴 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중에 고령화 사회, 고령 사회, 그리고 초고령 사회를 주장하면서 걱정하는 나라는 일본과 우리나라가 대표적입니다. 오히려 영국은 고령 국가에 등장하는데 80년 정도가 걸렸고요. 프랑스는 125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아마 프랑스의 어떤 카페에 보신 분들이라면 나이 든 사람들이 앞치마를 둘러매고 커피를 서빙하는 그런 모습들을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제가 최근에도 가보면 우리나라의 인구가 똑같은 기간에 1000명 태어날 때 일본에서는 5000명 태어납니다. 인구가 2.5배 많고요. 합계 출산율이 2배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기간에 우리나라에 1000명이 태어난다면 일본에서는 5000명 태어난다는 식이겠죠. 그리고 일본은 어느 정도 시스템에 많이 적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었어요. 이민자를 받아야 되느냐, 아니면 간호 로봇을 많이 만들어야 되느냐 등등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사회 시스템 속도를 조금 낮추는 것으로 어느 정도 많이 적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민자라고 하면 2,500만 명을 받아야 된다는 계산이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본처럼 뭔가 굉장히 좀 다른 민족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열린 사고방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화면 보시면 이제는 좀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죠. 이미지 한 장에 말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65세라고 하는 기준은 누가 만들었을까? 오토 폰 비스마르크라고 하는 독일의 유명한 재상이었는데요. 사진으로 보면 반지의 제왕에 나올 법한 무슨 난장이족처럼 보이지만 저분의 기록을 찾아보면 독일 사람이고 키가 190이 넘는 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1902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여성이 기대 수명이 50세가 안 되었기 때문에 1815년에 태어난 비스마르크가 저렇게 긴 나이까지 살게 되는 것은 대단한 일이었는데 1880년에 세계 최초로 고령자를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만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그 나이의 기준을 정한 것은 비스마르크의 당시 나이로 정한 겁니다. 야, 그러면 그 당시에 노인의학이 있었겠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병원의 전문가들 다 앉아 계시지만 노인의학은 1908년에 처음 생겨났고요. 1914년에 노인의학교재가 처음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증기 터빈이 돌려야만 이 공장이 움직였던 시스템이고, 그리고 그 당시의 공장 시스템은 하루에 2교대, 적어도 한 사람이 12시간씩 근무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1930년대 정도에 이르게 되면 야, 이제는 나이가 많은 사람은 직장에서 채용하지 말자. 그 기준이 대략 32세 정도로 정해졌습니다. 그게 아직까지도 내려온 겁니다. 왜? 너무 나이가 많은 사람을 뽑게 되면 50세 정도 되면 이미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노령담론의 시작입니다. 아무튼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산업화 세대는 이미 많이 은퇴를 다 하셨고요. 그리고 베이비부머 1차, 2차가 지금 은퇴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고령자라고 하면 보통 산업화 세대를 떠올립니다. 미국으로 본다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위에 있는 기준은 미국의 세대 구분을 이야기하고요. 아래는 한국의 세대 구분을 이야기합니다. 이 위에 세대 구분은 제가 진투엔지 교수의 의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보통 밑에 세대 구분은 우리나라에서 보통 1, 2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는 대충 뭐 어그리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좀 약간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죠. 뒤로 가면 갈수록 싱크가 맞는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잘 안 맞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특징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의사결정을 했던 사람들이죠. 18세가 되면 고등학교를 졸업했고요. 그리고 대학에 가거나 직장을 구했는데 직장을 구하게 되면 자동차를 사고 결혼을 하고 집을 사고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아이들을 키워서 학교로 보내고 결혼을 시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순차적 인생 모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보통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3, 4, 5여 모여서 논의를 해보면 자녀들의 나이가 대충 비슷합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그게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린다 그레튼 교수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3단계 인생 모형에서 다단계 인생 모형으로 바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뭐냐면 3단계는 전업으로의 학생이 있고 전업으로의 직장인이 있고 그 다음 은퇴 후의 삶이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던 부모님들은 그 은퇴 후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길어봐야 뭐 30년, 짧으면 20년 미만. 하지만 다단계 인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은 전업으로의 직장인 이후에 다시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다시 취직을 하고 다시 취직을 했다가 학교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다시 또 사회에 복귀하는 이런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제 주변에 보면 60세 이상 이미 직업에서는 은퇴를 하셨는데 박사학위를 받으시겠다고 해외로 나가시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적어도 지금 노인들은 우리가 알던 과거의 노인이 아니야 라는 생각인데 이미 이것은 해외에서는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적응을 하고 있고 이제는 노인들이 그냥 노인이 아닌 것 같아. 제가 학교에 있어 보면요, 뒷모습만 보면 제가 학생인지 교수인지라고 구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스니커즈나 운동화를 너무나 많이 신기도 하고 그다음 옷 입고 있는 것도 비슷하기 때문에 사실 학생인지 교수인지를 보려면 적어도 얼굴은 봐야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최근에 많은 책들이 등장했습니다. 노아의 종말서부터 영노아 그리고 진투엔지 교수가 썼던 제너레이션, Z세대를 이야기하는 이런 책까지. 그러면서 어떤 주장이 일어나고 있냐면 적어도 카를 만하임 이후에 세대 구분은 약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적어도 사회학자들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인구학은요, 사회학의 한 부류 아닙니까? 그런데 사회학자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라 경영학자들 또는 경제학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세대 구분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리고 불필요하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대 구분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태어난 나이로
태어난 시대로 규정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어도 자기가 생활하고 있는 스타일, 옷 입고 있는 것, 공부하는 스타일, 어떤 직장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자기 나이를, 세대를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남성과 여성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신발 브랜드에 가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보면 남성 신발, 여성 신발 이렇게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요즘에 Z세대를 중심으로 성문화 자체가 많이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가 많이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그 여성 중에는 남성보다 키 크신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징은 고령 세대와 젊은 세대를 타겟으로 한, 즉 에이지리스 세대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제품들이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고령자를 위한 것이 아니었는데 누구나 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제품과 서비스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 지점이 한가운데로 모여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가운데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있냐면 벅노아 연구소에서는 인간은 지금보다 더 오래 살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하고, 하버드 대학교의 데이비드 싱클레어 의과대학 교수는 금세기 말에 이르면, 즉 2100년 정도에 이르면 인간의 기대 수명은 150세 정도 될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계신 분들은 분명히 100세를 다 넘기실 겁니다.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안티에이징 철학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여전히 스테이형 철학을 가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학계마다 조금씩 다르고 산업마다 다른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개는 다른 철학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노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노화의 9가지 특징이라고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여기에 3가지가 더 늘어나서 12가지가 되었습니다. 이미 자료를 보고 계실 테니까 제가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장수혁명이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가 기대 수명이 금세기 말에 이르면 150세까지 간다고 했으니까 매년 1년씩 늘어나는 겁니다. 매년 1년씩 늘어나는 겁니다. 이 속도가 사실은 적응이 안 되는 속도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노인들은 힘이 없고 나약한 산업화 세대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모든 정책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용어는 액티브 시니어와 패시브 시니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액티브 시니어는 50세부터 65세다. 그럼 패시브 시니어는 65세 이상입니까? 그리고 어떤 회사는 우리가 만든 이 요양원 시스템은 액티브 시니어를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들어가 보면 패시브 시니어 대상입니다. 저희 학교의 의과대학 교수님들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정도 나이가 돼야 노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건데, 대체적으로는 80세 이상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리고 두 번째로 패시브와 액티브를 나누는 기준은 나이가 50부터 65세까지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발표를 했던 학계는 저희가 찾아본 바로는 없었고, 액티브와 패시브를 나누는 기준은 자기 스스로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냐 안 하냐의 기준,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게 보면 패시브 시니어는 적어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액티브 시니어는 자기 스스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집안에서 자기 생활을 할 수 있고 마트에 물건을 가서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정의가 아무것도 내려지지 않은 채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는 고령자라고 부르고 행정기관에서는 노인이라고 하고 또는 어르신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리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120까지 살고 싶으냐라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미국에서는 자신을 원치 않는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절반은 넘습니다. 그리고 퓨 리서치 센터가 70세 이상 노인들에게 당신은 늙었느냐라고 물었더니 그중에 30%만 나는 늙었고 나이가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드는 사람들과 제도를 만드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장수혁명을 불러오는 5가지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는 그렇게 대단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의료계보다는 오히려 IT 업계, 기술 업계에서 이런 주장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검진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밀의학이 있고요. 세 번째는 유전공학, 네 번째는 재생의학이 있고 5번째는 노화를 치료하는 알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들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빅테크 기업들의 수장들이 이제는 21세기의 불로장생약을 드디어 찾아내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폄하하는 사람들도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장수혁명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해외에서는 이런 게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고 장수 비전 펀드를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자금이 몰리게 되면 그 분야는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검진부터 한번 볼까요? 건강검진에서는 5가지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액체생검은 검사를 위해 필요한 것은 혈액 한 방울 뿐입니다. 이것으로 많은 것들을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유전자 진단법에는 23andMe라고 하는 회사가 아주 유명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네뷸라 지노믹스도 빠르게 등장하고 있는 스타트업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어느 병원이나 의료재단에서 만든 것들이 아니라 스타트업 또는 기술 기업들이 AI를 적용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비용은 더 낮아집니다. 어느 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후성 유전체 진단법도 등장했는데요. 9가지 노화에 대한 어떤 증거, 증상 이런 부분에서 후성 유전체가 요즘에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로바이옴 진단법도 있습니다. 딥롱제비티라는 회사는 이 중에서 가장 유명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착용형 진단기기가 또 늘어나고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이용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리에 착용해서 뇌졸중 초기 증상을 진단하는 것까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는 눈에 쓰는, 머리에 쓰는 어떤 기기들이 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빠르게 등장할 것 같습니다. 옷을 입는 것도 문제인데요. 일본에서는 야노경제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ICT 기술이 어떻게 노인들을 위한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냐 하는 보고서를 만들더군요. 보통 일반 기업에서는 이걸 구매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학교이기 때문에 그걸 한번 구매해서 한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착용용 진단기기가 일본에서는 이미 많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큰 카테고리는 바로 정밀의학입니다. 맞춤의학 또는 예측의학이라고도 불리는 분야인데요. 정밀의학에 투자되고 있는 투자금들이 엄청나게 몰리고 있습니다. 2028년 정도가 되면 2천억 달러 규모로 성장한다고 하니까 이 분야를 따라가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건강 데이터로 본다면 사실 지금 2,000 엑사바이트를 넘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기준이 요타바이트까지 있거든요. 근데 위에서 3번째입니다. 이 데이터는 더 많이 몰리지 않겠습니까? 정밀의학 분야의 스타트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5개 회사만 올려놨는데 이외에도 너무나 많은 회사들이 있었던 것을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정밀의학 분야는요, AI 기술로 움직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I 기술은 이제는 AGI로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사실 몇 년 전만 해도 병원에서 우리나라 한 병원에서도 왓슨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뭔가 진단하는 데 많이 응용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성과가 좋지 않았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기도 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들이 바뀌고 있다는 거죠.
유전공학 분야도 있습니다. 유전공학은 최초에 이 분석을 하는 데는 15년이 걸렸고 30억 달러가 들었는데 지금은 200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유전공학 폭발적으로 성장에 필요한 것은 정부 규제나 벤처기업 등장보다는 이제는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이 있고 많은 투자 펀드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분야를 우리가 언제쯤 도입할 수 있을까도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재생의학인데요. 많이 알려진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노화를 치료하는 알약입니다. 원래 노화는 일종의 질병이라고 보는 입장으로 이것을 접근한 건데요. 지금까지 에이징 테크가 발전하지 못했던 것은 노화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즉 노화는 질병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노화는 질병 차원의 접근이 가능하다. 그리고 노화는 충분히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몸속에 들어간 알약이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치료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렇다면 200세 이후의 삶이 가능한가? 이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미래지향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 싱귤러리티의 피터 디아만디스나 아니면 장수 비전 펀드의 설립자들이나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인간과 기계는 하나가 될 것 같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미국의 일론 머스크도 뇌와 기계를 연결하는 작업들을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영화 속에 보는 장면들이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고 인체 증강 그리고 두뇌 증강이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는 일반화적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적어도 소수에게 집중되는 이 권력을 어떻게 우리가 좀 더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냐, 빈부격차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요. 의료 비용이 비싸지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렵고 일부의 돈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부분들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불로장생의 꿈을 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논의하는 그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트렌드라고 하면 저는 한국에서는 이게 가장 큰 문제이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기술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트렌드를 우리가 알고 의료계에서도 한번 대처해볼 문제일 것 같고요. 제가 학교에서 주장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206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43.9%, 약 45% 가까이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나라의 경제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지, 산업은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 시스템은 어떻게 달라지고 의료 시스템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감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